단언하건대 내년에는 여전히 탈세계화 시대가 그런 국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다. 이전의 제로금리 시대, 이전의 제로물가 시대는 더 이상 회귀하지 않는다라는. 안녕하세요,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오늘 빈센트님 모셔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거를 기반으로 이제 질문지를 많이 뽑아왔습니다. 빈센트님 가벼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기현 대표하고는 뭐 나름 연이 있고요. 근데 쭉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질문지가 엄청 많네요. 네, 질문지가 뭐 한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첫 만남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막 경기 선행지수가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도 있고요. 또 어떤 뭐 지표들을 보면은 뭐 장단기 금리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또 어떤 지표들을 보면 아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그렇게 보이는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네.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 안 오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결국 경제 지표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네. 경제 지표는 침체를 가리키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서 과거 침체의 선행 지표격인 것들이 침체를 알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과거에 침체가 왔었으면 항상 높아졌던 실업률이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실업률을 보이는 것처럼 네. 일부 고용시장은 또 침체는 무슨 말이냐, 오히려 호황이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해답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 지표가 상이한 만큼 앞으로 나타나는 침체는, 저는 뭐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나타나는 침체는 일목요연한 전반적인 침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침체, 흔히 뭐 롤링 리세션, 순환 침체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가 그런 순환 침체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 지표들의 시차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서베이 지표의 소프트 데이터와 실적 데이터와 비슷한 하드 데이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의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일부 반영하는 것들은 선행 지표격들이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4.9%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매우 견고한 흐름의 실물 경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이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들은 나중에 실물 경제에서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냥 하나의 신호일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경제 지표를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실물 경제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격으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 아니면 경기 선행 지표의 그 안에 있는 세부 항목들, 뭐 신규 수주 같은 거, 미래에 대한 주문들은 당연히 경기가 어려우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부 경기 선행 지표들 중에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지표만 봐야 한다고 한다면 네. 빈센트님은 어떤 거를 보실 것 같아요? 뭐 제가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각 국가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모든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국가의 경제 구조상 중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경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어쨌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 중에서 소비 경제, 그 소비 경제 중에서도 가장 앞단에 있는 소비 심리 지수가 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현재 미국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11월 말이기 때문에 4분기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로 연말에는 미국 소비가 좋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는 것과는 반대로 경기 심리 지수인 소프트 데이터, 즉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는 여전히 둔화세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미국 경제 소비는 좋다라고 하더라도 미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소비 심리 지수는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만간 미국의 소비도 내년 해가 바뀌면 지금처럼 견고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반증하는 경제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태풍이 오는데 거기서 살아남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큰 비바람과 태풍이 온다면 일단은 피해야 되는 게 상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투스테 구독자분들이 익숙한 금에 대한 기능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침체가 처음에 온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피하는 게 상극이고요. 장등입니다. 네, 피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하지만 피하지 못할 정도로 포지션들이 유동성이 극히 적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태풍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안전자산들을 사야 되는데
때문에 네. 우리 글로벌의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첫 번째 금이 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 미국의 달러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달러와 금은 또 안전자산 안에서도 서로 상극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특이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일단 자산을 비워라. 두 번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트가 유동적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전선호, 위기에 그나마 강할 수 있는 아니면 위기 이후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약간의 중첩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그런 자산들을 긁어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금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제 작년에 9%까지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벌써 3%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인플레이션 진짜 끝났다. 막 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죠. 미국의 네. 헤드라인 CPI가 9% 중후반까지 피크를 쳤다가 현재 3% 초중반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불과 한 6, 7개월 만에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 그동안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뭐 해프닝이었나 신기루였나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경거망동하게 먼저 판단할 시기는 아니다.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즉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2, 3%에서 움직이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가 9%를 찍었다는 것은 초유의 사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려오곤 있지만 그 내려옴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둔화의 흐름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내리는 속도가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어려운 의미일 수 있는데 우리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중립금리와 중립물가 즉 중앙은행들이 현재 인플레이션도 아니면 디플레이션도 그 어떤 압력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와 물가 수준을 중립금리와 중립물가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립금리와 중립물가가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저희 학계 분석이고요. 자 그렇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피크 아웃된지 모르겠지만 아래도 이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는 중물가 시대에 들어간다 거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앞으로도 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근간에는 이전의 제로금리 시대, 이전의 제로물가 시대는 더 이상 네. 회귀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가정을 깔고 있는 저의 뷰이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얼마나 영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2, 3년의 시기 안에서는 이전보다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 수준을 경험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물가라는 그런 압력이 존재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할 자산과 꼭 보유해야 할 자산 이런 거를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자, 투자의 시계를 너무나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해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거의 큰 국면, 몇십 년 동안 이어졌던 그 국면이 바뀌는 과도기이지 않습니까? 이 네. 과도기에는 다양한 자산들의 변화들이 플럭추에이션, 즉 변동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어떤 자산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포트폴리오는 극히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전의 제로금리가 아니고 앞으로 중금리, 중물가 시대에 접어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요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실물자산 그 안에서도 금이라는 게 여전히 교집합에 하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네.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비트코인 이것에 대한 요인도 상당 부분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얼마만큼 채울 거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패러다임 시프트 그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금과 디지털 자산에서의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상당한 중요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약간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꼭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 좀 유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의해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금과 비트코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강한 전망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바뀔 거야.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는 없어. 이제는 중금리, 중물가 시대에 갔어. 라는 강한 가정을 깔고 금과 비트코인이 익스포저, 즉 노출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천천히 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년 뒤에 그 시기가 왔어. 좋아, 포트폴리오에 금과 비트코인이 있는 게 나에게 좋은 결과였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격동의 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의 이 변화 속에서
1년 동안은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어쩌면 다가오는 2024년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국면이 또 지속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너무나 맹신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주의와 유의의 공통 분모는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것이 교집합이니까 그만큼 주시해야 될 자산이 금과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금에 대한 걸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코노미스트님은 어떤 관점일지 정말 궁금해요. 네. 금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 것을 알 수 있는 뭐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경제지표로 보면 실질금리예요. 네.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값이죠. 실질금리면 실제 금의 값인데 실질금리와 금은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역발상도 있고 정반향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은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니까 그거에 반대급부에 있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의 금은 항상 유인, 금을 소유하고 보유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실질 금리를 가장 주목하면은 이제 금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탈세계화, 네. 보호무역주의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해프닝인지 네. 아니면 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건지 이것도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기현 대표랑 연을 맺은 게 이제 넥스트라는 책으로 인해서 벌써 한 2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변화 중에 하나가 탈세계화다, 신냉전 시대다, 뭐 보호무역주의의 재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패권을 갖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로 인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탈세계화 시대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모든 것은 사이클이죠. 네. 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이클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와 신냉전, 탈냉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19년부터 1930년 중후반까지 이어졌던 그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지금하고 비슷한 국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2018년 미중무역분쟁 발발 이후에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신냉전 시대가 벌어졌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번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적어도 신냉전과 탈세계화 시대는 우리가 바라보는 2024년에는 온다. 이미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미래를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 보호무역주의, 탈세계화 이거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1, 2차 세계대전 동안 30년가량 보호무역주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있느냐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30년이 현재는 뭐 5년이다, 3년이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언하건대 내년에는 여전히 탈세계화 시대가 그런 국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름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네. 이전에 그런 세계화였던 시대에서 보호무역주의, 탈세계화로 바뀔 텐데 그럼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자산을 봐야 되는 건가요? 탈세계화 시대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 살아셨던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에 충실하고 경험한 것에 상당 부분 밸류어블한 동물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들이 투자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고요. 경기 침체가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결국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현재 안전자산은 무엇인가를 한번 셈해 봐야겠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투스테 구독자분들 여전히 익숙한 인플레이션과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또 탈세계화 시대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을 때 과연 안전자산 중에 뭐가 있을까? 뭐 미국 국채도 될 수 있고 미국 달러가 될 수 있고 영국 부동산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금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네. 꼭 피해야 할 자산도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피해 자산.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자산. 흔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뭐가 취약하지라고 하면 또 캐시예요. 현재 기축통화는 또 달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을 거는 기축통화인 달러지. 네. 라고 과거의 경기 침체마다 달러의 가치가 항상 높았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나? 왜냐면 팍스 아메리카나 깨지고 신냉전 시대 이제 기축통화의 달러에 대한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불안감과 지금의 경기 침체와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은 혹시 달러화를 완전히 배척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 어느 한쪽에 이제는 달러는 끝났습니다. 달러 시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국면이고 아니면 항상 과거는 반복됩니다. 이제는 달러를 여전히 보유하셔야 돼요 라는 것도
또 일관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중앙은행들의 포지션을 봐도 그랬죠. 반반이라는 거죠. 정반대로.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인플레이션, 그러면 일단은 무역과 관련돼서 전 세계 신자유화 시대에 가장 두각이 되었던 그런 수출 중심의 뭐 성장 주식이라든지 주식, 아니 그거 관련된 거는 지금은 다소 좀 고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